수술 없이 약을 먹지 않아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그 핵심은 전자기기와 약물의 결합에 있다는데, 안전과 효과를 갖추고 전통적인 약물 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디지털 3세대 치료법, 전자약. 과연 전자약은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최근 가장 주목받은 의료기술과 신약 소식을 짚어보는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박선희 기자와 함께 볼 텐데요.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자 박선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약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아플 때 먹는 화학약품을 의미하죠. 보통은 주사제 또는 먹거나 붙이거나 하는 약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전자약이라는 개념이 의료기술의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자약은 전자기기가 몸 안에 삽입되거나 피부에 부착돼 특정 질환의 치료나 증상 관리에 도움을 주는데요. 오늘은 3세대 치료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자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약과는 달리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형태의 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전자약의 정의부터 좀 내려볼까요? 네, 영어로 일렉트로스티컬이라고 불리는 전자약은 전자와 약품을 합친 말입니다. 전류나 자기장 등 에너지로 뇌 또는 신경 기능을 자극해 치료 효과를 내는 의료기기를 뜻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신경을 직접 자극해 부작용 위험을 낮추고 실시간 측정,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침습형과 비침습형 기기로 구분됩니다. 침습형과 비침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이름처럼 전자약은 몸 앞에 삽입하는 침습형과 또 피부 밖에 부착해 사용하는 비침습형으로 나뉘는데요. 침습형 전자약은 심장박동 조절기와 뇌심부 자극기가 대표적입니다. 비침습형 전자약은 전류나 자기장을 통해 뇌 신경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전극을 통해 전기 자극을 두개골로 보내면 특정 신경세포가 자극되고 신체나 심리에 변화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귀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ADHD 치료용 전자약, 팔찌처럼 착용하는 관절염 치료용 전자약도 있고 초음파로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거나 빛으로 신경을 억제하거나 활성화하는 전자약도 나왔습니다. 네. 또 사실 전자약의 시작 역시 침습형 유형인 그 심박동기에서 비롯이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전자약은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이 개발한 페이스메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불안정한 심장 리듬을 미세 전류를 통해 정상적으로 뛰게 만드는 기기입니다. 페이스메이커 이후 지난 2013년 전자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신경자극 분야에 집중되던 개발 방향이 크게 확장됐는데요. 암을 치료하거나 신경 또는 피부 세포를 재생하기도 하고 또 당뇨나 혈압을 조절하는 등 의약품 영역까지 도달했습니다. 네, 또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질환 또한 많이 넓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자약은 주로 인체에서 전기적 기전을 갖고 있는 뇌와 심장, 신경 관련 질병 치료용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그 외에 신체 질환으로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항암제 병용 뇌종양 또는 수면 무호흡증 치료 전자약 등 10여 종이 지금 품목 허가를 받은 상태고요. 국내에서는 스타트업인 Y브레인이 우울증 치료 전자약 마인드스팀을 통해 국내 전자약 1호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뉴아인이 편두통 치료 전자약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했는데요. 뉴아인은 황반변성, 안구건조증, ADHD 등 다양한 질환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임상 중인 연구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약인가요? 네, 질환별로 보면 치매 분야가 가장 큰 시장입니다. 치매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신경자극인데요. 대부분 연구 단계를 밟고 있지만 4에서 5년 뒤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류마티스 관절염 등 면역계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불어 다이어트나 통증, 마약 중독, 암 치료 등에서 활용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자약 단독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약물과 병용해 치료 시너지를 발휘한 연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암 치료 분야가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골 전이암이나 폐암 등의 효과를 보인 전자약 연구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또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부피나 크기 부분에 대한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크기나 부피 역시 굉장히 작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병원을 가득 채우던 거대한 기기가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전자약이 된 것은 다 정보통신 기술과 바이오 기술 발달 덕분입니다. 약한 전류로 정확히 원하는 부위를 자극할 수 있게 됐고 또 형태도 머리에 쓰는 헬멧이나 머리띠,
또는 알약 크기나 손목 시계 등등 다 다양해졌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연구 또한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뇌 전극을 직접 심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도 점차 발전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가 이끄는 뉴럴링크 등 임상 실험자 뇌에 심은 칩을 통해 무선으로 체스 게임을 즐기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사지마비와 언어장애를 겪는 루게릭병 환자의 뇌에 전극을 심어서 환자가 말하려는 문장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인체 삽입형 전자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체 삽입형 전자약은 주로 24시간 이상 약물을 투여해야 하거나 약물 조절이 주기적으로 필요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현재로선 경미한 질환일수록 전자약을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웨어러블 장치가 전자약의 현재라면 미래에는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이식형 전자약의 상용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전자약이 기존의 화학약물에 비해서 좀 장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 기자, 이 전자약의 장점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전자약은 특정 부위 장기에 제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신을 순환하는 약물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정도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한 달치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을 절반만 먹는다든지 한꺼번에 먹는 등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경우 약을 제때 정량 투여하는 복약 수능도가 낮은 환자들이 적지 않은 만큼 효과는 더 크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완전히 기존 약품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조금 있고 또 안정성과 효능 확인을 위한 임상의 다양성이 아직은 더 필요한 때인 것 같긴 한데요. 자, 전자약 연구에 한창인 기업을 좀 찾아가 봤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고 다시 오시죠. 안녕하세요. 전자약 기업 대표이사 김도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기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경계나 혹은 피부, 우리의 몸의 생체에 있는 어떤 물리적 자극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의료기기를 얘기를 하고요. 약보다는 이제 조금 더 몸 안의 내재적인 어떤 그 치료의 원리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전자약이 장점이 있지만 좀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약보다 효과가 나는 어떤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의 베리에이션이 조금은 약보다는 큰 부분도 존재합니다. 특히 신경계를 자극하는 경우는 사람마다 그 치료의 효과의 크기가 조금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작은 기업이 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처음에 신뢰성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작은 건 맞고요. 하지만 대부분 전자약들이 첫 임상을 할 때는 그 기존 약물에 저항성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상마다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기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약이 잘 안 듣는 상태에서 이걸 사용했을 때 효과가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걸 더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욕구는 많으신 것 같고요. 편두통 임상을 한 경우를 따져보면 원래 약물을 쓰시는 분들이 이 편두통 치료기기를 같이 동시에 사용하시는 건데 본인이 약을 사용하는 게 줄거나 혹은 똑같은 약을 사용하는데 훨씬 치료 효과가 높은 경우를 발견을 했다 보니 대부분의 임상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 기기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본인의 약을 쓰는 게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애플리케이션도 같이 개발을 해서 본인의 편두통 어택이라든지 혹은 약물 복용 그리고 치료되는 것들 레포팅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약물하고 전자약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후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임상 중인 해외 사례인데요. 면역을 조절하는 그런 제품군들이에요.
허가받은 제품도 있고요. 그건 이제 신경 자극을 통해서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들, 아니면 면역과 같은 유마티스, 그다음 천식 이런 회사들이 연구 결과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면역 질환들 그런 거에 이제 시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좀 크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는 두 가지가 좀 큰 게 있는데, 하나는 ADHD를 치료하는 치료 기기인데요. 원래 아동 발달 장애라는 게 완치의 개념보다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뇌를 개선해서 정상인에 가깝게 만드는 거라서 보통 아동들이 그 발견되는 시기가 10대 혹은 아동기이고, 그리고 뇌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한 20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 20년 동안 약을 먹는다기보다는 신경 자극을 통해서 계속해서 뇌 발달 과정에서 정상인에 가장 빠르게 발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기기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시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해외에서는 막 임상을 많이 하고 그걸 허가받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 뉴스나 이런 건 되게 큰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그 하나를 허가받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눈 연구만 지금 6, 7년째 하고 있는데 이 하나도 허가받기가 힘들고, 그리고 중간에 실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약품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지금 전자약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업들한테는 가장 힘들고요. 그게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고, 네,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입돼야 되는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 중심으로 초기 연구에만 너무 여러 군데 연구비를 주는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에서 많이 임상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도 국가가 조금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면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할 때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국가에 환원하기도 하고 그 기술이 국가 자금으로 허가받기도 하고. 그냥 정부에서 많이 주는 연구비 너무 감사하지만 그거는 결국 어떤 기업이 받아서 그 기업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기술에 대한 어떤 특허나 소유권도 국가가 같이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아동 발달 장애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아동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걸 치료하지 못하면 이것조차도 사회적인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릴 때 어떤 뇌에 문제가 있으면 그 집에서 치료를 하고, 그런 그 아동이 성장해서 정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해서 지금은 이제 아동 발달 장애 치료 쪽에 좀 한 3, 4년간은 에너지를 많이 좀 불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 많이 잠궈왔던 많은 것들을 암치료, 그다음에 요실금, 이명치료, 그리고 지금 탐색 임상하고 있는 안면신경치료, 이런 것까지 계속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황반변성 탐색 임상을 마쳤고 2차 탐색을 조금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황반변성에 의해서 고통받는 많은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약이 제3의 신약이라고 거론이 되면서 미래 의료 및 헬스케어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 국내 개발 속도는 좀 미진한 편이거든요.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할까요? 네, 스타트업 경우 연구 개발에 집중하려면 투자가 필요한데 현재 헬스케어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은 오직 제품이 얼마나 빨리 상용화될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 특허를 가진 기술이라도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건 개발이 쉬운 제품 먼저 시장에 내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연구 개발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롭게 연구하는 분야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연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다행히 정부 지원에 있어서 최소한의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증 사업 등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좀 늘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뒷받침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자약이 개발돼도 이용자가 이를 사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전자약을 비롯한 적극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지원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 국내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을 확대, 세분화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특성을 반영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는 지난 9월 신의료기기에 한해 시장 진입 속도를 대폭 축소한 개정안을 내보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기 인허가, 신기술 여부 확인, 또 신의료기술을 평가하고 건강보험 등재까지 하던 이 4단계에 걸쳐 최대 490일이 소요되던 과정을 좀 축소하여 최소 80일 이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 3년간 사용하고 이후 효능과 안전성, 급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더 많은 질병이 전자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또 관련 연구를 위한 투자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노메디 여기까지고요. 푸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